스페인 도둑 은희경. 그때 사람들은 다들 뭘 하고 있었을까? 2002년 6월 22일 연초록 나뭇잎이 훈풍에 찰랑거리고 저 멀리 흰 구름이 흘러가고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깊숙이 장미향이 퍼져나가고 한낮의 거리가 무서울 만큼 텅 비어버렸던 그 초여름날 오후 3시 30분에 소영은 그날 교복 윗도리 맨 아래 단추가 떨어져 나갔던 걸 기억한다. 완의 어머니가 교문 앞에 은혜색 승용차를 댔을 때 여자애들이 그쪽을 향해 우르르 달려갔다. 그때 떨어진 건지도 모른다. 한 걸음 뒤에서 완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고 완의 어머니가 창 유리를 내렸다. 남자애들은 걸어서 갈 거예요. 완의 말에 이미 차 안에 타고 있던 여자애들이 눈짓을 교환하며 키득거렸다. 소영은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뒤늦게 고개를 든 소영은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완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가까이 지나칠 때 보니 완이 보고 있는 것은 소영 옆자리의 수지였다. 소영은 다시 발밑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누구 옷핀 있는 사람? 소영의 말에 수지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애들은 완의 어머니에게 완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다투어 전하느라 못 들은 것 같았다. 완의 집이 있는 5단지는 학교에서 6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애들은 시간에 못 맞출지도 모른다. 여자애들은 이제 자리가 좁더라도 완은 태워야 했다는 말을 주고받는 중이었다. 소영은 입술을 안으로 말아 꾹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의 집에 가는 날 땀냄새가 날까봐 늘 자기 전에 하던 샤워를 새벽에 일어나 했고 양말까지 따로 챙겨와서 점심시간에 갈아 신었다. 단추 생각은 전혀 못했다. 새로 들여놓았다는 대형 텔레비전은 완의 집 거실에 놓여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소파와 마룻바닥에 앉게 될 테고 앉은 자세에서는 교복 앞자락이 더 벌어질 게 틀림없다. 손으로 꼭 붙은 채 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안 그래도 비어져 나오는 뱃살 때문에 고민인데 교복 앞자락을 틀어잡다시피 한 소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9년 전 온 나라가 후끈하게 달아올라 술렁였던 초여름 그날, 소영의 그날은 교복 단추, 수지를 바라보던 완의 눈빛, 처음 마셔본 캔맥주의 시큼하고 쓴맛, 그리고 지금도 감촉과 냄새와 귓가에 우웅대던 소리까지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는 완가의 가벼운 포옹의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거기 비하면 최신형 텔레비전의 화질이나 소리를 질러대는 여자애들이 호들갑스러운 응원, 규칙도 모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군다고 핀잔을 주던 남자애들의 조바심과 집중과 흥분, 그것들 모두가 뒤섞인 채로 터져나왔던 몇 순간의 격렬한 함성에 대한 기억은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소영이 2시간 내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완과 교복 앞자락 뿐이었다. 상대팀의
네 번째 키커의 이름은 애초에 머릿속에 들어온 일조차 없었다. 출장소의 회식도 달갑지 않았지만 분기마다 치러지는 신도시 지점들의 통합 친목회는 더 지루했다. 소영은 두 줄로 길게 붙여놓은 자리 중 하나에 앉아 주변의 술잔이 빌 때마다 말없이 맥주를 채우고 있었다. 한쪽 벽을 차지한 대형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던져봤지만 유럽 스포츠 채널에서 소영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누군가 손가락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치지 않았다면 말이다. 쟤 그때 걔 아냐? 남자 몇 명이 흘끗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스페인 승부차기 때 헛발차네. 걔 같은데? 그러자 그 자리에 거의 모든 남자들이 고개를 쳐들었다. 여기저기에서 각기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벌써 9년 전이잖아. 진짜네요. 세월 빠르다. 스페인전 진짜 끝내줬지.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갑자기 활기를 띈 것은 그때부터였다. 한국과 스페인 팀이 연장전에 이어 승부차기에 들어갔던 숨막히는 순간에 대해서 모두 저마다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영은 인터넷 검색창에 월드컵을 쳐보았다. 책상 위의 펜꽂이에서 볼펜을 꺼내 몇 가지 내용을 이면지에 옮겨 적었다. 제1회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한국은 1954년 스위스 대회 때 처음 본선에 진출했지만 최악의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두 번째 본선 진출은 32년 뒤인 1986년 멕시코 대회였다. 최종 예선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올라간 한국의 첫 경기는 6월 2일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졌다. 상대는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였다. 경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술렁였다. 소영은 1986년생이었다.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이 축구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건 처음한 사실이었다. 소영은 계속해서 2002년 월드컵을 검색했다. 연장전이 끝나갈 무렵부터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서 있었다. 여자애들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남자애들 역시 여자애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 보였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갔다. 완이 소영을 끌어안은 것은 스페인 팀의 네 번째 키커가 막 승부차기에 실패한 순간이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펄쩍펄쩍 뛰었다. 소영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완은 다음 승부차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들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소영 혼자 교복 앞자락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귓속이 윙윙거렸고 어깨 어딘가가 조금 눌린 기분이었으며 땀냄새에 섞인 희미한 단내가 싸하게 코끝을 맴돌았다. 맥주 냄새 같았다. 축구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완의 어머니는 냉장고에 캔맥주가 있다고 말한 뒤 외출했고 완이 가서 곧바로 아이들 숫자만큼 그것을 꺼내왔던 것이다. 탁자 위에 놓인 캔맥주 중에 소영의 것만 아직 따지 않은 채였다. 한국팀의 5번째 키커가
골대를 향해 섰을 때 소영은 소파에 앉아서 맥주캔을 집어들었다. 짐승의 소리 같은 함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도 혼자 맥주캔의 고리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가져다 따주었을 때 소영은 올려다 보기도 전에 완이란 걸 알았다. 냄새를 통해 감촉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도 그래. 맥주캔을 건네주며 완이 말했다. 늘 고리를 부러뜨려. 수지 곁으로 다가가는 완을 눈으로 쫓으면서 소영은 그가 탁자 위로 던져버린 고리를 얼른 교복 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승리에 들뜬 아이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선체로 급히 나무 맥주를 비우고 있었다. 그들과 속도를 맞추려면 소영은 한층 더 급하게 맥주를 들이켜야 했다. 시큼하고 향기가 감도는 쓴맛. 교복 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캔맥주 고리를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완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다. 완이 신도시를 떠난 뒤 얼마 뒤부터였을 것이다. 완의 환송 모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탁자 위에 선물과 편지가 쌓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치 생일 파티 같았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는 해이해진 면학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1학년에게도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다. 월드컵 이야기는 잦아들었고 완을 떠올리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 몇몇은 인류대학 합격률이 높은 서울의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다. 소영은 신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도 통학할 만한 거리에 있었다. 신도시 상가의 국수집과 커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마침내 취직이 되었을 때 주소지와 가까운 출장소로 발령을 받았다. 딱 한 번 기나긴 치아 교정과 양악 수술을 마치고 더 이상 치과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 소영은 친구들과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할 계획을 세웠다. 소영은 신도시와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신 많은 것을 쉽게 바꾸었다. 머리 모양 그리고 가방이나 이어폰 같은 물건에서부터 학원과 방 배치와 좋아하는 작가와 좋아하는 외국 드라마가 수시로 바뀌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영은 귀가 얇고 덜렁대고 소심하면서도 그런대로 적응은 잘하는 어중간하고 속 편한 아이였다. 백수로 지냈던 몇 달 동안은 인터넷 서핑을 하며 배낭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소영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소영은 이면지 위에 옮겨 적은 4번째 키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러고 보니 소영이 즐겨 마시는 캔맥주의 이름과도 비슷했다. 시큼하고 향기가 감도는 쓴맛. 소영이 처음 맥주를 마신 것은 9년 전 초여름이었다. 가로수의 연초록 잎들이 바람에 살랑대고 저 멀리 푸른 하늘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깊숙이 장미향이 퍼져 나가던 날이었다. 소영은 완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구나 키커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단추가 떨어져 나간 교복 앞자락을 손으로 붙잡고 소영은 지금도 여전히 캔을 딸 때마다
고리를 부러뜨리곤 했다. 이따금 소용의 캔을 따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완을 생각했다. 지금도 그때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온 것일까. 그 도시에서 9년을 살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다. 책과 옷들은 박스 하나에 넣어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마지막 날 완은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한 뒤 은행 계좌를 닫았다. 지갑에 운전 면허증만 남겨놓고 유효기간이 지난 버스 패스와 각종 쿠폰과 할인카드 그리고 학생증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그 도시에서의 삶이 모두 끝났다. 완의 생각에 유학생이란 낯선 땅에 옮겨 심은 나무가 아니었다. 화분 속 식물처럼 자신에게 흙을 제공하는 화분의 크기만큼 뿌리를 내렸다.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중요한 사람도 아끼는 물건도 생겨났었다. 하지만 지금의 완에게 여행 가방 2개 안에 집어넣지 못할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가방 외에는 스튜디오의 매니저에게 돌려줄 열쇠가 있을 뿐이었다. 완은 의자에 앉은 채 깨끗이 청소된 텅 빈 스튜디오 안을 둘러보았다. 그 도시의 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 빠른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미국인 이모부에게 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2살 아래 사촌은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해리포터라고 완이 제목을 읽었지만 완이 발음한 것이 그 책의 제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완은 새 학기를 낮춰 하이스쿨 고학년이 되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사촌과 동급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ESL 반에 들어갔다. 그러나 완은 한 학기 만에 그 반을 나왔고 1년 뒤에는 그 나라 학생들과 함께 듣는 영어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편지를 받아 적고 선물과 꽃을 배달하며 봉사활동 점수도 땄다. 방과 후 활동으로는 수영과 테니스를 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수학을 잘해 고등학생 때 이미 그 도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의 기초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낯섦과 두려움이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배려를 받아 주인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새로 산 운동화에 적응해가는 에피소드를 표현한 에세이를 써서 그 대학에 무난히 들어갔다.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은 마침내 나는 뛰기 시작했다. 내 발밑에 탄력을 주는 꿈이라는 이름의 새 신발을 신고 이 도시의 끝까지 날아오르기 위해서였다. 완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모부와 사촌 동생을 포함한 그 도시 사람들이 편견과 개인주의 그리고 세련된 멸시 속에서 얻어냈다. 하이스쿨 시절만큼 긴장한 것은 아니지만 완의 대학생활 역시 성실한 축에 속했다. 완의 정돈된 생활 습관과 타인에 대한 방간에 만족감을 표시하곤 했다. 또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과 친구들은 완이 팀원이 되는 걸 환영했다. 그러나 방학을 지내고 돌아오면 그들은 매번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방식으로 관례적이고 친절한 인사를 던졌다. 요란한 포옹과
호들갑스러운 감탄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관계라는 건 시간이 섞여 단단해지거나 축적되는 것이 아니었다. 와는 한국인 유학생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교민 사회의 커뮤니티와도 거리를 두었다. 한국이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편견과 개인주의가 몸에 배었고 멸시도 조금씩 익혀갔다. 와니 그 도시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런 견고한 고독의 시스템을 공유할 가족이 없다는 점이었다. 와는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간 뒤 여름 방학 때마다 그 도시를 방문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완의 유일한 가정생활이었다. 둘은 대체로 사이가 좋았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체념이 섞인 시니컬함 덕분이었을 것이다. 완과 어머니는 쇼핑을 하거나 심야 극장에 갔고 바닷가로 피크닉을 갈 때는 오랜만에 이모네 가족과 어울려야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둘 다 숙제를 마친 듯 해방감을 나누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면 여름이 끝나 있었다. 여유로운 방문객처럼 한철을 보낸 뒤에는 다시 그 도시에 진입하려는 아웃사이더로 새 계절을 지내는 거였다. 졸업 후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짐을 꾸려야 했다. 정리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2개월이었고 그 후부터는 불법 체류에 해당되었다. 완의 체류 허용일까지는 꼭 이틀이 남아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취업 사이트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직접 서류를 보내 지원한 회사도 20군데가 넘었다. 그중 10곳 정도에서 면접을 보았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영어도 잘했고 일에 대한 성실성과 열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와는 매번 면접관의 호감을 얻어냈다. 그러나 신분을 보증해줘야 하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외국인을 채용할 만큼 여유 있는 회사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손을 내밀어주던 지도 교수도 친구들도 일정한 거리 밖에 선 채 어깨를 한번 추어 올리며 유감을 표현할 뿐이었다. 한 팀이었을 때 그들은 완과 기꺼이 호흡을 맞췄지만 점수를 낼 만한 결정적인 공을 패스하는 법은 결코 없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완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나라의 경기가 나쁘고 외국인 정책이 공정하지 않은 것 뿐이었다. 완은 연기가 꺼져가는 담배를 들고 싱크대로 갔다. 선반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머그잔을 꺼내 수돗물로 잔 바닥을 약간 적신 다음 거기에 담배를 비벼 껐다. 불현듯 완의 눈길이 그 잔에 프린트된 화려한 문양에 머물렀다. 1년 전 여름 스페인 여행 때 산 기념품이었다. 그 여행은 완의 첫 유럽 여행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난생 처음 경험한 가족 여행이었다. 유학을 떠나온 이후 아버지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가족 여행은 어머니와의 여행과는 달랐다. 은연중에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가족적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업에도 서툴렀다. 완의 눈앞에 몇 가지 여행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으슥한 뒷골목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고 지저분한 가게들과 간판 앞을 서성이던 집시들의 모습.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근처의 술집으로 들어갔었다. 실내는 어두웠고 계단을 내려가자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얼굴이 붉은 남자들이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으며 바의 맥주 탭은 유난히 차가운 은빛을 내쏘았다. 빠른 손뼉 소리가 섞인 플라멩고 음악과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와 주문을 받는 노인의 주름투성의 살찐 손등, 그리고 어머니에게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노인에게서 빼앗듯 술잔을 받아들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로 돌아온 완이 카메라 가방을 도둑맞은 걸 깨닫고 정신없이 술집을 뛰쳐나갔을 때 쏟아지던 뜨거운 석양빛,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완을 술집 입구에 서서 맞이하던 어머니의 망연한 표정과 취한 아버지의 무기력한 냉소,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오래전부터였지만 그 여행이 결별의 계기가 되었다는 걸 완은 알고 있었다. 완이 면접을 받던 회사의 거절의 통보만큼이나 담담한 어머니의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정리까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봄이었다. 그 편지에는 완이 돌아갈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완이 살아온 26년 동안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생소한 일일 수도 있었다. 완은 자신이 돌아갈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떠나올 때의 기억조차 떠오르는 게 그다지 없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침대와 책상에 재활용 스티커를 붙여 밖에 내놓던 저녁이 어렴풋이 생각날 뿐이었다. 갑자기 결정된 유학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였듯이 완은 주어진 일에 그다지 불평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에 들고 있던 스페인 머그잔을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을 마룻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잔이 깨지는 소리는 텅 빈 스튜디오의 벽을 때리며 크게 울려 퍼졌다. 완은 팔짱을 낀 채 발밑에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는 파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완의 그런 모습은 이모부두 그리고 세 개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옮겨 다니도록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촌도, 지도 교수도, 면접관도 전혀 짐작하지 못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특히 스튜디오의 매니저에게는. 그러나 지도 교수의 말대로 좋은 학생이었던 완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 방에서 떠날 때 그 스페인 머그잔을 여행 가방 안에 챙겨 넣을 생각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남기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었을 뿐이었다. 그 도시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것은 뜨거운 작별 인사였다. 세관 신고서를 내고 통로를 빠져나오자 곧바로 간유리 자동문이 나타났다. 입국장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마중객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안에 섞여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완은 어떻게든 웃어 보일 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줄에서 벗어나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짐은 이게 다냐?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여기저기에서 음색과 높낮이가 다른 한국말들이 파장을 일으키며 완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완은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하이스쿨의 커다란 실내 체육관이 떠올랐다. 새학기 등록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그 도시의 10대들은 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떠들어대며 줄을 서고 서류를 접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몰려다녔다. 자신이 서 있는 줄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들 속에 어정쩡하게 섞여있던 완은 지금처럼 귀가 먹먹했고 자신이 영원히 그 안에 섞일 수 없으리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다. 입국장 밖으로 나오니 습기를 머금은 더위가 훅 끼쳐왔다. 하늘은 낮고 우중충했으며 풍경은 온통 회색으로 덮여 있었다. 신도시로 접어들었지만 완은 방위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공터가 사라지고 하늘이 좁아진 대신 커다란 고층 건물군이 불쑥불쑥 눈앞을 가로막았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뒤에야 완은 집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았다. 동네의 간판도 모두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나무가 그렇게 높게 자랄 줄 몰랐을 뿐이었다. 완은 현관에 선 채 잠시 머뭇거렸다. 이 방 안 바뀌었어. 아버지의 말에 그제야 운동화를 벗고 현관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방문 앞으로 갔다. 커튼 없는 창문과 그 아래 놓인 탁자, 바닥에 깔린 대나무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구석에 개켜져 있는 여름 이불과 스탠드형 옷걸이와 미니 서랍장도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다. 완은 식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모부 집에 처음 도착해서도 이런 기분이었다. 패밀리룸과 부부 침실과 사촌의 방을 지나 복도 끝의 구석방에 가방 2개와 함께 남겨졌을 때 완은 몹시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 방을 나가기는 싫었다. 그 방 안에 있는 것 역시 미친 듯이 싫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완은 이 집의 화장실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완은 소파에 있는 아버지 곁에 가서 앉았다. 어색한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뭐 할 거냐? 신검부터 봤냐? 네, 완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민등록증부터 만들고 핸드폰도 하고요. 완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며 아버지가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 참, 경찰서도 가야 할 거다. 경찰서요? 네 여권 찾았나 보더라. 여권이요? 완이 카메라 가방에 넣어두었던 여권을 도둑맞은 것은 1년 전 스페인에서였다. 전화 왔었어. 너 들어오면 외사과로 나오라고. 외사과가 뭔데요? 나도 모르지. 완의 이마에도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주름이 잡혔다. 여권을 잃어버린 뒤 스페인의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다시 한국 영사관에서 이틀을 기다려
겨우 임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낯선 기후와 시차 때문에 와는 낮에 무기력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과 그 다음 날에는 새벽에 귀가한 아버지와 함께 캔맥주를 마셔야 했다. 아버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사람 같았다. 유럽 가족여행의 모든 밤에 실컷 경험했던 일이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어법에는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다. 내용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과 완의 미래를 위한 장황한 충고였다. 늦은 아침 마루에 나가보니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켠 채 외출했던 차림 그대로 소파에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완의 기억에 저장돼 있는 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익숙한 모습이었다. 퇴직한 뒤 그리고 이혼한 뒤에도 그다지 변한 게 없다는 뜻이었다. 늘 남을 외롭게 했고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지도 못했다. 영원히 적응하지 못할 시차를 지니고 타인들의 섬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실은 와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다.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였다. 햇살이 들었다 나간 마룻바닥이 후끈 달아 있었다. 현관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 그날의 동선을 그려보았다. 전화로 알아본 대로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뒤 일주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다.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민센터에 갔다가 은행에 들른 다음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신청을 하면 이곳 사람으로서 필요한 신분증은 그럭저럭 갖춰 나가는 셈이었다. 경찰서에 가는 김에 외사과에도 들를 생각이었다. 주민센터는 예상보다 쾌적했고 담당 직원도 친절했다. 은행에 들어섰을 때 와는 그곳이 오래전 어머니를 따라가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소파에 앉아 만화책을 2권씩 떼곤 했던 부산하고 시끌벅적한 장소가 아님을 알았다. 공간은 세련되었고 한산했다. 유학 간 도시에서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4개의 창구에는 리본 달린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한산해서 번호표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와는 문에서 가까운 쪽의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여자가 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완의 말에 여자가 말없이 신청서와 볼펜을 건네주었다. 첫 번째 빈칸에 이름을 적으면서 완은 그녀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서류 역시 지나치게 유심히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순간 완의 숙인 머리 위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한, 너 맞구나. 완은 눈을 들어 여자의 얼굴을 본 다음 이름표를 읽었다. 한소영.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 들어왔어? 여자가 어쩐지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다. 입술을 꾹 물고 있었다. 며칠 됐는데. 한국어의 존대법을 의식하며 와는 누군지 모르는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아주 온 거야? 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9년 만이다, 그치? 여자의 그 말에
그제야 완도 어설프게나마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다. 동급생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지만 여전히 누군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나 소영이야. 고1 때 같은 반. 그리고 많이 기억해내지 못할까봐 불안한 듯 여자는 다시 빠르게 덧붙였다. 내가 양악 수술을 해서 우리 치과에서 가끔 만났잖아. 바른 이 치과. 완을 올려다보는 여자의 표정이 어딘가 눈에 익다고 완도 생각했었다. 너도 교정기 뺐네? 말을 마친 여자가 그제야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키도 많이 크고 불현듯 완은 소영을 알아보았다. 아래턱이 들어가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수지와 단짝이었던 소영이 맞는 것 같았다. 완의 입에서도 반말이 흘러나왔다. 한소영, 너 여기 다니는구나. 소영이 말을 이었다. 신청서를 소영 쪽으로 밀어놓으며 완은 비어있는 직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직인데 상관없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소영이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간 것을 완은 놓치지 않았다. 상관없어. 얼른 신청서를 훑어본 뒤 소영이 지어 보이는 환한 웃음이 완으로서는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다. 완은 소영에게 인사를 건네고 은행을 나왔다. 아주 잠깐 수지의 소식을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만두었다. 은행 문을 열고 나가는 완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소영은 다시 위아래 입술을 꾹 물었다. 얼마 전 반창회에서 들었던 소식들, 워킹 홀리데이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해 아기 엄마가 된 수지의 소식이라도, 아니면 모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깔린 것, 완이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 등등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다. 소영은 유니폼에 블라우스 앞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완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미국 면허증을 제출하면 실기 시험은 면제였다.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오던 완은 신도시의 백화점 앞에서 내렸다. 새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넣을 새 지갑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졸업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돈을 송금했었다.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빼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아있었다. 완은 이제 시차에는 완전히 적응했다. 그러나 여전히 깊은 잠은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는 취해서 하루 종일 자거나 아니면 오후쯤 외출했다. 어디를 다니는지 완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돌아와 한 손에 캔맥주가 든 비닐봉지를 든 채로 뻑뻑한 완의 방문을 발로 차서 열어 젖히곤 했다. 그리고 매번 컴컴한 방 안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였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부스럭거리며 캔맥주를 꺼내고 그것을 딴 다음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투덜거리며 맥주를 마시는 기척은 잠든 척 하고 있는 완이 귀에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완은 다른 신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신도시로 이사와 성장했다. 그러나 어느 곳도 고향이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다. 단기간에 기획된 도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워너비 도시 같은 느낌을 풍겼다. 또 그리움을 품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갔다. 간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였다.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강요하지 않는 측면은 있었다. 그런 완에게도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세계였다. 많은 시간 완은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대학원 입학 시험이 예상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다. 신도시 직원들의 통합 회식이 다시 돌아왔다. 석 달 만에 만난 타 지점 여직원들이 입을 모아 소영에게 예뻐졌다고 말했을 때 소영은 조금 어리둥절했다.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이, 뭔가 있었겠지. 여직원들이 자신의 턱선을 흘끗 보는 걸 느꼈지만 소영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치아 교정이었다는 설명은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나저나 뭐가 바뀌었다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다른 때에 비해 오히려 바꾼 것이 거의 없었다. 화장품도 머리 모양도 안 바꿨고 소개팅에도 나가지 않았다. 한 가지 변화라면 버스를 갈아타게 된 것 정도였다.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을 두고 왜 갈아타면서까지 그 버스를 타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영은 버스 정류장에서 종종 주위를 살폈다.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소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해가 점점 짧아지는 계절이었다. 석 달 전 이맘때에 비해 어둠이 꽤 짙어졌다. 커다란 통유리에 회식 자리의 움직임이 그대로 반사되고 있었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몸이 불빛 속으로 빨려들어 빛의 입자 속에 섞인 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어디론가 흘러갈 것만 같았다. 소영은 자주 그런 생각에 빠지곤 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상상. 그러나 지금처럼 갈 곳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이 틀림없었다.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소영은 다시 검은 창에 얼룩진 화려한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영은 모르고 있었다. 1시간 뒤에 소낙비가 내리리라는 것을. 오랜 가문 끝에 소낙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소영은 편의점으로 뛰어가 우산을 사고 회색줄이 들어간 그 검은색 우산을 쓴 채 다시 버스를 기다릴 것이다. 버스를 탈 때 접으면서 보면 우산은 그 사이 흠뻑 젖어 있을 테고 소영을 태운 버스가 젖은 밤거리 속으로 출발한다. 완은 모르고 있었다. 1시간 뒤에 소낙비가 내리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가려고 기다린다는 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다. 가방은 이미 꾸려놓은 뒤였다. 새 지갑에 몇 개의 신분증이 더해졌을 뿐 짐은 이 집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았다. 완은 가방을 한 개만 꾸렸고 나머지 물건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석 달을 지냈던 방을 둘러보았다. 유학 갔던 도시의 방을 떠날 때와 비슷했다. 다른 것은 작별 인사에 필요한 담배와 깨트릴 머그잔이 없다는 점이었다. 마치 아버지 대신이라는 듯 식탁 위 흰 얼룩에 한참 동안 눈길을 준 다음 완은 몸을 일으켰다. 뻑뻑했던 방문은
장마철이 지나면서부터 부드럽게 열렸다. 완은 알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어머니 집에 있는 어떤 방의 방문을 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짧게 머리를 깎고 소지품을 챙겨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될 또 다른 낯선 장소를 향해 떠나리라는 것을. 생각보다 입영 통지서가 빨리 도착했다. 그 소식이 대학원 시험을 치른 뒤에 왔으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완은 그날은 일기예보를 보지 않았으므로 우산 없이 출발했다. 완은 비를 기다렸었다. 완은 가을 소낙비를 맞으며 택시 정류장에 서 있다. 택시가 자주 지나가지만 갑자기 내린 비 때문인지 모든 차에 손님이 타고 있다. 빈 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소영을 태운 버스는 5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때쯤이면 소영은 늘 버스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댄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완의 모습은 없다. 그러나 버스가 사거리를 지나고 소영이 창문에서 얼굴을 떼려고 하는 순간 택시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있는 완의 모습이 나타난다. 소영은 벌떡 일어난다. 급히 문 앞으로 다가갔고 손잡이를 꼭 붙든 채 꼼짝 않고 버스가 지나온 쪽을 바라본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린다. 그리고 버스가 온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우산을 펴긴 했지만 달리는 소영이 젖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소영은 모르고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다 지친 완이 눈을 들어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가방을 끄는 게 번거로웠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완의 머리카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한 완은 모르고 있었다. 소영은 완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없었다. 이면지에 베껴놓고 싶었지만 그건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서 망설여졌다. 어깨가 흠뻑 젖은 것도 모른 채 소영은 뛰고 있다. 소영은 알지 못했다. 버스가 택시 정류장 앞을 지나치는 순간 빗물이 얼룩진 차창 사이로 둘의 눈이 마주친 것을. 완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은 두 사람도 깨닫지 못할 만큼 짧았다. 빗속에서 완은 버스 정류장으로, 소영은 택시 정류장으로 가고 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젖은 방거리는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릴 만큼 깊고 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완은 차양 아래 앉아 길 건너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갔던 해장국 집이었다. 소주를 주문한 뒤 아버지가 종업원을 세워둔 채 완에게 물었다. 넌 맥주 할래? 내키지 않았지만 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경찰서에 갔었냐? 네. 여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물범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여권이 좀 이상한 데서 발견됐대요. 어디? 볼리비아요. 완은 간단히 설명했다. 완의 여권은 스페인에서 거래되었고 미국에 들어갔고 남미까지 흘러갔다. 마약 조직에라도 팔려간 거냐? 소주잔을 들며 모처럼 아버지가 농담을 했다.
그건 말 안 하던데 진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픽 웃었다. 그럼 인터폴에서 수사했대? 와는 빈속에 소주를 털어넣는 아버지 앞으로 해장국 뚝배기를 조금 밀어 놓았다. 북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완의 대답에 아버지는 확실히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완을 어머니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우처럼 어떤 뜻밖의 순간에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세상이라는 천을 짜는 여신은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탈해에서 풀었던 실을 반드시 남겨둔다. 헝클어진 실 중에서 어떤 것을 서로 이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무늬는 정해놓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짜고 있는 배틀을 엿볼 수 없다.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순리를 따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랜 시간 완은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는 상태로 완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완과 함께 있을 생각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작별 기간이었던 셈이었다. 완은 초기 안전 길이를 계산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번지 점프의 줄을 얼마의 길이로 설정할 것인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는 길게 뻗고 싶겠지만 그러나 안전해야 한다. 화분 속의 식물도 비슷한 계산을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MRI 기술을 이용해 화분 속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촬영했다. 식물은 화분의 안쪽 공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자리를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다가 화분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성장을 중단했다. 화분 크기만큼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번지 점프에서처럼 화분 속의 식물에게도 안전한 초기 설계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완은 공학도였고 어릴 때 꿈은 과학자였다. 완은 스페인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어머니의 사진은 먼 나라 어딘가에 버려졌다. 누군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카메라 역시 이제 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리 사칭한다 해도 여권 속의 완은 완일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도둑이 훔친 것은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완이었다. 비는 계속 내린다. 소영은 흠뻑 젖은 채 뛰고 있다. 입술을 꾹 물고 있는 것은 습관이다. 이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여도 되는데 긴장하면 잊어버린다. 택시 정류장이 가까워올수록 소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 밤 완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일 회사에 가면 완의 주소를 이면지에 베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소로 엽서를 보낼 생각이었다.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낯선 여행지로 떠날 필요가 있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또다시 너를 만날 수 있다면 아마 그때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 책에서 베껴놓은 이 구절을 진짜로 쓰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안부를 전하는 데에 스페인만큼 좋은 장소는 없으리라는 점이다. 스페인에서 보내온 소식이라면 완도 틀림없이 반가워할 것이다. 9년 전 초여름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장미향이 퍼져나가고 한낮의 거리가
텅 비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일 테니까.